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는 5월 정리편을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 달이죠. 4월 달부터 이 정리를 시작했었는데 이미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리할 겸 바라본다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이 컨텐츠를 또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4월달 중에는 만촌 힐스테이트, LH2개라든지 그 밖에 광역교통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 5월달에는 앞선 4월달이 하나도 기억 안 날 만큼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늘상 진행했던 대로 한 3가지 정도를 꼽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거든요. 자, 첫 번째가 바로 DSR 40% 규제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선 DSR 규제라든지 아니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대구 부동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공공재개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각자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곧 다가올 6월 달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지 될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SR 40% 규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게 바로 LTV라는 거였습니다. 주택담보비율이라는 건데, 너가 얼마 벌고 있느냐 보다는 사실상 담보물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담보 LTV 비율이 70%,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50%라거나 혹은 40%까지도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실패라든지 신뢰도가 많이 깎인 상태에서 연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연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들고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연끌을 하지 못하도록 너의 소득에서 얼마 정도 비율로 대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DSR이라고 하는 건데, DSR 비율을 40%까지로 낮췄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너가 대출이 여러 개가 있는 이상은 다음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물의 가치인 LTV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DSR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예시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DSR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연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면 DSR 적용했을 때 40%는 1년 기준 8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기 20년일 때, 만기 30년일 때 각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금리 2.5% 적용했다라면 이런 것들이 각자가 1년 기준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했을 때는 한 2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소득이 조금 높아서 1억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8억 5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DSR 규제가 실질적인 담보대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맞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 대신에 큰 타격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비주거용 건물이라거나 아니면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정도가 정말로 크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면은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너가 앞으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같이 묶어서 제한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실상 LTV가 또 첫 번째이다 보니까 주택수와 상관없이 70에서 60% 정도까지는 대출이 다 가능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상가나 땅에 대해서는 소액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일명 다른 지방 소도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아파트 투자들도 역시나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비규제 지역에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점점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DSR에는 또 안 잡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갭 투자가 급증하게 되면 역시나 여기에 대한 규제가 또 들어오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같은 것들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R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아파트 한 채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4월 달에 나왔던 LH 투기와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심 뉴타운 파라곤이라는 게 700세대 정도 무순위가 속출했었거든요. 사실 이 단지는 상대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건데 조금 더 중심가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합리한 것들에 있어서도 미분양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점, 분양 예정 단지 역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무순위, 미분양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좋은 아파트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이어지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만촌 힐스테이트라든지 만촌 태왕 같이 확실하게 좋은 것들이 이미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어찌되었든 눈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물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정비구역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갈수록 흐름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가격을 높인 상태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좀 더 가격 책정 요소가 보수적으로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보니까 곧 6월 달에 분양 예정 단지들도 꽤나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의 가격을 한번 예상해보고 유추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유추해본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러한 가격들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나온다라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어쨌든 청약이 당첨되려고 하면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계산 같은 것들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 재개발 관련된 거였습니다. 우리 대구로 치자면 감삼동 그리고 남구의 봉덕동이 예정 사업지로 꼽히게 되었거든요. 주민들이 동의하게 되면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일단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런 걸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취지 중에는 기존 주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월세나 뭐 이렇게 받고 있던 다가구 주인들에게는 물리치를 식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상당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쪽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한번 들어보고 시행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긴 한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원래 진행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니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역시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만 잘 주시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의 방향성도 우리가 잘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집중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5월 달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DSR 규제, 미분양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공재개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6월 달에는 어떤 것들에 조금 집중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바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예정되어 있는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는 얼마에 나오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을 기준으로 대출 완화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완화시킨다라는 내용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거든요. 6월 달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또 다가오다 보니까 포퓰리즘의 성격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랐던 게 여당에서 LTV 비율을 9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였어요. 정말로 이제까지 진행된 정책들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랍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의 일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확정될 수 있는지, 특히나 6월 달이다 보니까 재산세 관련 것들이 빨리 확정될 수밖에 없겠죠.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들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카페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는데 매월 말에 미니 특강 무료로 진행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자,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미니 특강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같이 해결해보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